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1인칭 소설을 했어. 1인칭 소설의 포인트는 지금 서술자 기준으로 나라는 서술자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타인을 얘기할 수도 있다. 타인을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타인을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소설이냐 타인을 보고 다시 나를 성찰하는 소설이냐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그거 구분해가면서 보는 거다. 그럴 때 만약에 타인이라면 타인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3인칭 시점의 소설은 이거예요. 서술자가 있어. 이게 뭐 전적 서술자냐 아니면 관찰자냐를 따지는 건 의미는 없어. 그대로 서술자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 서술자가 서술자의 시선으로 바로 인물 사건을 바로 서술해버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지. 됐지?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반영되냐면 서술자의 시선이 반영돼요. 서술자의 시선이 반영되니까 여기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자 논평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자신의 시선을 반영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볼 때에는 서술자의 태도 플러스 그리고 각 인물에 대한 인물의 내면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이게 서술자의 내면이냐 혹은 서술자의 태도냐 아니면 인물의 내면이냐 인물의 태도냐 이걸 구분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편집자적 논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의 태도와 이렇게 끊을게요. 그리고 인물의 태도 혹은 인물의 내면을 구분해줘야 돼요. 반면에 이런 작품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 수능,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간 애들 걔들의 수능에 나왔던 소설에도 나오고요. 재작년 모평에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대세예요. 3인칭 시점에서는 특정 인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는 여기서는 서술자가 바로 서술해버리는데 여기서 서술자가 얘에 대해서는 직접 서술이 가능하지만 얘에 대해서는 직접 서술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직접 서술이 돼요. 그런데 이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제한적 전적 작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얘들을 직접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시선과 내면을 잘 봐요. 알겠죠? 그래서 저 특정 인물의 이런 류의 소설에서는 특정 인물 서술자는 아니지만 거의 서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특정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읽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독해 태도예요. 됐어요?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작품, 이 작품입니다. 특정 인물이 누구냐면 그예요. 그의 시선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보면 보세요. 그에 대해서는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역시 또 구분해줘야죠. 이 구분해줘야 돼요. 자, 읽다가 요거하고 요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면 본문 이제 광장. 소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좀 평이하게 됩니다. 이제 평이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죠. 그렇죠?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쭉 지문을 스케일을 떠보면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제시문에는 대화가 거의 없다고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중심 서술이에요? 심리 중심 서술이에요. 심리 중심 서술 나오면 두 가지에 주목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내면의 흐름. 특히 내면 변화에 일종의 변곡점 같은 게 생길 거라고요. 변화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면을 드러내줄 때 혼자 주저리 될 수도 있지만 이때 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때 자연물 감각을 활용한다. 그래서 자연물 감각이 나왔을 때 역시 얘도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캐릭터와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인물, 명준이죠? 명준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모두 환멸을 느낀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갈등 상황이에요. 남북 모두에게 환멸. 그러면 이건 이제 이념에서 오는 환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남과 북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그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3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국 선택.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갈등이 뭐가 되는 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중립국을 가는 건 현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현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상하겠냐? 그건 몰라요.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이어질 사건. 인물 정보,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 중립국을 하는 거.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문장부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잘 보세요. 뭐 이걸 다 읽지는 않을 건데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끊어보세요. 이런 게 지금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게 뭐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까? 내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지금 뭐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우리 이제 남학생들이 보통 갖는 태도죠.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옷을 사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결핍의 상황이다. 맞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대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완전히 뭐한 상태, 심리적으로 허기진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이제 첫 번째 장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명준이는요, 그라고 하는 캐릭터는 부재 결핍 공허한 상황입니다. 결핍의 내면을 갖고 있다는 걸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상황은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갈등이 해소가 되려면 결핍되어 있던 걸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채우면 돼요. 그 채우는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나왔어요 이거. 뒤에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면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갈게요. 첫 번째 장면이 36번 문장까지입니다. 니은 다음에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시고요. 37문장이네 정확히 끊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37번 문장까지입니다. 문장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뭐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저기 산장실로 가서 총을 놓고 오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33번 문장이에요. 여기다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가 뭘 갖고 있는 걸 처음 알았다? 아니야, 그가 뭘 갖고 있는 걸 처음 알았다? 부채. 그가 부채를 인식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부터 이 부채를 중심으로 그의 뭐가 나올 거다? 내면이 나올 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부채를 여기에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지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 앉아서 부채를 편다. 그러다가 37번 문장 스르르 눈을 감는다. 38번 문장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한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자꾸 떠올라온다. 부채를 두서 뭔가 생각하는 거죠. 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40번 문장 부채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쭉 하면서 자기의 과거를 뭐하고 있습니까? 회상. 아, 부채를 통해서 과거 회상. 첫 번째 과거 회상이 부채 끝 넓은 테두리 쪽을 걸어가는 철학과 학생 이명준. 다시 말하면 자기의 대학 시절을 떠올립니다. 첫 번째 회상. 자, 내면의 흐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하는 거예요? 대학 시절 회상. 예, 그리고 나 쭉 읽어요. 쭉 읽다가 44번 문장 가겠습니다. 44번 문장. 다음에 부채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46번 문장. 윤회에게 말하고 있다. 뭐예요? 윤회를 회상하는 거죠. 맞죠? 두 번째 회상 윤회. 그 다음 윤회 날 믿어줘. 알몸으로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에서 물결 흔들다가 잠깐 잠든 사이에 세 번째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자신이 있다. 세 번째는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신. 그러니까 이상을 꿈꾸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선인 코올스 숙소 창에서 불타는 저녁 노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네 번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 있는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 문장이죠. 구겨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쭉 해서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집으로 가는 거. 누구 생각하는 겁니까? 은혜 생각.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큰일 나요 이거. 윤혜는 남한에서 만난 마지막 여자친구, 은혜는 북에서 만난 여자친구고 인생 마지막 여자예요. 나중에 은혜가 동굴에서 죽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그리고 도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 일을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도 있다면서 자기 생각하고 있고요. 그의 삶에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오그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서 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누구 생각하는 겁니까? 은혜. 미안합니다. 은혜와 동굴에서의 얘기가 마지막이에요. 지금 자, 내가 이제 번호를 붙였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려고. 봐봐. 이게 뭐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야? 의식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야. 니네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잡념 시작하면 한 가지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과제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30살 됐을 때 내가 뭐가 됐을까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잡념. 이게 흐름이잖아. 맞죠? 지금 뭐하고 있다? 과거 회상하고.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과거 회상 나오면 과거 회상 반드시 뭐하고 연결해라? 과거는 무조건 뭐하고 연결해라? 현재하고 연결해. 현재 관련성 떠올리는 거고, 이 현재와 관련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현재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든지 아니면 이게 전환이나 변화의 계기가 되든지 이걸 보고 다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55번 문장 앞에서 끊어야 돼요. 여기를 내가 두 번째 장면이라고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 첫 번째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가죠. 두 번째 장면이 55번 문장부터예요. 왜 55번 문장부터냐? 55번 문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과거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현재. 맞죠?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현재.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물어봅시다. 그는 부채의 사북자리에 서 있다. 이거 누구의 서술입니까? 서술자. 이거 그의 내면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요. 서술자가 그의 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 어디에 있다? 북채 사북자리에 있다. 자, 내가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 잘 보세요. 원래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래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타고 가고 있었어? 배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지? 제3구로 가고 있었지. 근데 과거로 들어갔지. 다시 어디로 나왔어? 현재로 나왔지. 현재로 나오면 어디하고 연결돼야 돼? 얘하고 연결되겠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 그란다. 서술자가 그를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자, 사북자리가 뭐예요? 사북자리 거기 있잖아. 단어풀이 부채의 가장 좁은 곳. 그러면 그는 지금 부채의 가장 어디에 있다? 좁은 곳에 있다. 그럼 이거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정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럼 그의 위기라는 거죠. 네, 이쪽으로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가 사북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의 처지를 드러내주는데 원래 그는 과거 해상 전에 여기를 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사북자리라는 얘기는 지금 중립국 행 배를 타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북자리라고 하는 게 매우 좁은 자리거든요. 가장 좁은 위치예요. 그러면 그의 삶의 터가 뭐라고요? 가장 좁은 곳이라고. 그러면 이 중립국 배, 행 배 자체가 뭐가 된다? 이게 된다. 그렇다면 이거 긍정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정적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정적 상황이라는 얘기죠.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갑니다. 예,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된 거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7번 문장.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리 없는 먼 나라. 여기 어디입니까? 중립국이잖아요. 중립국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맞죠?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 가면 좋다는 얘기인데 60번 문장 가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끊어야겠죠. 두 마리 새다 체크하셔야 돼요. 왜? 자, 이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인식하게 됩니까? 두 마리 새. 자, 이거 뭐예요?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로 하면 그 자연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내면 드러난다고. 그래서 봐야 돼요. 자, 이게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로 가는 거였는데 다만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로 인해서 뭐가 생길 거다? 전환 혹은 변화가 생길 거다. 됐죠? 자, 그의 내면 들어갑니다. 그는 두 마리의 새를 보고 뭘 떠올립니다.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몸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와 죽은 여자와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끝에 가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죠. 됐어요? 맞죠?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의 시선입니까? 명준의 시선입니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오케이. 그 다음 부채꼴 사북까지 뒷걸음질 그는 지금 핑그릇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 푸른 광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두 마리 새를 보고 이걸 생각했고 그들이 날고 있는 바다를 쳐다봤는데 그 바다를 뭐라고 인식하는 겁니까? 푸른 광장. 그럼 얘도 뭐예요? 자연물 감각이죠? 자연물 감각의 인물의 내면이 반영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100개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하고 피하려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었다. 큰일 날 뻔했다. 큰새 작은 새는 죽어서 미칠 듯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4번 문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딸. 아, 여기가 내 딸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내 여자였구나. 이해됐죠? 자, 그럼 얘들을 찾았죠? 그래서 찾았죠? 그러니까 77번 문자 밑줄에 얘기했죠?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이 남자가 누굽니까? 영준이잖아요. 활짝 웃고 있죠. 활짝 웃고 있다는 건 갈등?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갈등으로 올라가야지. 갈등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 갔어? 그러면 결핍돼 있던 게 뭐였던 거야? 그렇지. 끝. 그러면 중립국은 이상향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가 이상향이다? 내가 부재 결핍이었던 사랑을 찾은 곳,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거기가 실제로 어디예요? 그렇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이 바다로 투신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87번 보시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다 밑줄 하시고요. 보기에서 몰라 바르게 묶인 거랬는데 요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바로바로 평가하시면 돼요.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서술상 특징을 찾는 게 아니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돼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세부적인 표현 특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세요. 풍자적 어조, 기억, 풍자적 어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의 비극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작품에 이야기의 비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용이 날라갔죠? 기억은 내용이 날라갔어요. 우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풍자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있냐 없냐 때문에 시간을 오래 쓴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깨졌잖아요. 내용이 깨졌으면 이거 관련 없이 무조건 틀린 선택지죠. 다만 풍자는 비판의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근데 이 작품에서 비판의 대상이 없죠. 그러니까 풍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은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췄다. 예, 이건 틀릴 수가 없네요. 한 인물 디귿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에 사용했고요. 과거 현재를 연결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을 현재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리을을 보시면 현재 어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일상적 삶이 내용으로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이명준의 삶이 일상적인 삶입니까? 우리 이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깨지니까 얘 맞냐 틀리냐와 무관하게 기억 리을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다만 현재 어미는 맞긴 해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87번에 정답 리은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8번 사북자리 삶의 광장 푸른 광장 빗줄 쭉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써야겠죠.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자, 이 문제는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 다음에는 뭐를 확인하는 거냐? 사건과 인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얘로 결정돼요. 됐죠? 3번 가겠습니다. 사북자리에서 주인공은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 회복 맥주랍니다. 요게 주인공 인물됨과 맞습니까? 얘가 지금 자기의 신분을 회복하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인물이 결핍되어 있는 게 사회적 지위예요. 근데 이 인물이 결핍되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회복과 관련이 없죠. 인물이 깨졌잖아요. 인물이 깨졌으니까 무조건 상관 이렇게 갑니다. 됐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에 지금 기억부터 비움해놓고 뭘 물었냐면 설명을 물었어요. 그러면 또 이거 뭐 문맥 가서 이제 기억 보고 와서 확인하고 니은 보고 확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잘한다고 막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설명인 거예요. 그럼 설명은 결국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 기준이 제1 기준이 인물이에요. 아니면 캐릭터.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근데 밑줄 한 번만 나오면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확인만 한다고요. 물론 그 자세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뭐부터 접근해라? 얘부터 접근해라.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내려요. 여기서 날아가는 걸 먼저 찾아보세요. 4번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원했던 자신 끊어보세요.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 거 맞아요? 이 인물의 내면 캐릭터가 물질적 풍요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 게 뭐여야 돼요? 이거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결핍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답이에요. 때려주기도 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문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래야 어떤 걸 기준으로 내가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그래야 그런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작업들 막 왔다 갔다 이런 거 안 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89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지문은 어려웠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작품 가죠. 그 다음 작품도 어려워요.